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설날 아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기원합니다.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격시사는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1부에서는 트럼프표 경제정책이 불러올 파장과 대응책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구상 팀장 만나보고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국회의원과 함께 조기 대선 주제로 설날 토론 진행합니다. 1월 29일 수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먼저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설날 아침 눈과 함께 강추위도 찾아왔습니다.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된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과 호남에 3에서 10cm, 제주 산지에 3에서 8cm, 강원 내륙과 충북, 영남 지역에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에는 눈날림 정도만 있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과 전북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한파특보가 발효된 강원과 일부 경기 북부, 충북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 12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대관령이 영하 11.7도, 파주 영하 8.2도, 제천 영하 7.4도, 서울은 영하 6.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낮 동안에도 서울이 영하 2도, 체감온도는 영하 8도로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로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남은 연휴 동안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은 6.2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려드립니다. 네, 설날인 오늘은 전국적으로 600만 대가 넘는 차량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귀성길 정체입니다. 오후 2시에서 3시쯤 절정에 이르게 고요. 귀경길 정체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요금소를 출발할 경우 부산까지는 6시간 정도 필요하고요. 대구까지는 5시간, 광주까지 역시 5시간 필요하겠습니다. 대전까지는 2시간 20분 걸리고요. 강릉까지는 2시간 45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반대로 서울요금소를 향해서 출발할 경우 부산에서는 5시간 필요하고요. 대구에서는 3시간 50분, 광주에서는 4시간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인데요. 동군포 부근 3차로는 버스 고장난 채 서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설날 아침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첫 소식입니다. 긴장되는 뉴스였는데 어제 저녁 화재가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저녁 10시 26분쯤 김해공항에서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 쪽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비행기 사고가 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다행히 슬라이드를 이용해 모두 비상탈출에 성공하면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를 타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7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요. 138명이 동원돼 화재 진압에 나서면서 1시간 만인 어제 저녁 11시 31분쯤 불길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영상을 보면 비행기가 활활 타오를 정도로 불길이 거셌고요. 네. 결국 동체 상단이 검게 그을린 상태에서 상체 대부분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불이 난 항공기는 2007년 제작된 17년 된 에어버스 기종으로 2017년 5월까지 에어부산 모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이 운용하다가 에어부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직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국토부는 화재 원인과 관리 문제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차량 이동이 많은 명절 연휴에 눈이 쏟아지면서 귀성길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했어요. 네, 어제까지 쏟아진 폭설로 고속도로와 국도 통행이 막히고 KTX와 경전철 운행이 한때 지연되거나 중단됐습니다. 축사나 비닐하우스가 붕괴되는 시설 피해와 항공기와 여객선 운행에 차질을 빚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북천안 나들목 인근에선 버스 5대와 승용차 2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눈길에 SUV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리던 버스들과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7명이 다쳤습니다. 반대편 상행선에서도 버스 5대와 승용차 2대가 부딪혀 경부선 양방향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고요. 네. 통근버스 9대가 추돌해 48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KTX 운행도 온종일 지연됐는데요. 눈 때문에 감속 운행하면서 경부선과 호남선 등이 최대 30분까지 늦어졌습니다. 용인 경전철도 폭설 때문에 전기 공급 장치에 문제가 생겨 2시간 반가량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어제 충북 진천에는 45.2cm, 음성에는 38.3cm의 눈이 쌓였고 강원 횡성과 전북 무주에도 30cm 넘는 폭설이 내렸는데요. 폭설로 인해 항공편 41편도 결항됐습니다. 충북 음성 금왕읍의 한 국도에선 쌓인 눈에 처박힌 차량을 길에 놔두고 네. 몸만 빠져나온 채 고향을 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네. 설날인 오늘도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예정인데요. 특히 충청과 호남 지역엔 많게는 15cm의 눈이 더 내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설을 앞두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며 계엄은 정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옥중 메시지를 언론에 전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는 모두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고 유혈 사태나 인명사고도 없었다며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에 대한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을 뿐 애초에 계엄 상태를 오래 유지할 생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네. 석 변호사는 설을 구치소에서 맞게 된 윤 대통령이 만감이 교차하는 걸 느끼고 있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고초에 대해선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청년과 미래 세대가 좌절하지 않을지 걱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건강에 대한 염려도 했는데요. 최근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지난 15일 관절을 떠난 뒤 볼 수가 없어 상태가 어떤지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설전 메시지에 국민의힘은 별도의 논평을 하지 않았고 대신 일부 의원들은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을 접견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놓고 나라 걱정을 한다니 양심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나요? 네, 설 연휴가 지난 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상태를 풀기 위해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보석 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윤곽근 변호사는 지난 25일 불구속 상태에선 얼마든지 변호인과 접촉해 소송 방향을 논의할 수 있지만 구속된 상태에선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월 말부터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가동되면 매주 최소 3번 이상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사정을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혈액암 투병 중이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보석 석방됐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증거 인멸을 우려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설 메시지를 놓고 여야 공방도 있었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늘 설을 앞두고 우리 민주주의가 구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마지막 고비를 함께 넘자는 메시지를 내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일정을 거론하며 지금은 법의 심판 구부 능선을 지나고 있는 시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이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구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 아직 끝이 아니기에 여전히 긴장해야 한다. 역사가 말해주듯 늘 독재와 반민주, 극단주의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새해의 문턱에서 우리는 곧 오늘의 불운을 끝내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아무리 자신을 민주주의 수호자로 포장해도 국민들은 그런 사탕 발림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중교사 2심 재판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피고인 이 대표에 대한 법의 심판 구부 능선을 지나고 있는 데다 네. 이 대표는 말장난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아들 준비부터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실용과 민생을 내걸며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자 여당이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서학겜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의 한 스타트업이 내놓은 AI 모델로 인해서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800조 원 넘게 사라졌다고요? 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공개한 AI 모델이 미국 시장에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내놓은 AI 모델은 공개되자마자 오픈 AI의 챗 GPT를 제치고 미국 애플 앱스토어 1위에 올랐는데요. 네. 이로 인해 미국 AI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의 시총이 하루 만에 846조 원 증발했습니다. 아하. 가장 놀라운 건 개발 비용이었는데요. 딥시크가 밝힌 최신 버전에 투입한 개발 비용은 약 80억 원으로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가 AI 모델 개발에 쓴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AI 모델 훈련에 보통 몇 달간 수조 원씩 썼는데요. 딥시크가 밝힌 대로라면 이 중국 스타트 업체는 2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훨씬 적은 비용을 들여 미국 빅테크의 최신 모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성능을 지닌 AI 모델을 개발한 겁니다. 네. 중국 기업인 딥시크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인해 고성능 AI 칩을 사용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춰 출시한 저가 AI 칩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렴한 칩을 사용하고도 뛰어난 성능의 AI 모델을 개발한 건데요. 이러한 개발 방식이 확산된다면 엔비디아가 그동안 고가의 최신 칩을 팔아 막대한 매출을 올렸던 판매 방식에 직격탄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국 기업이 더 싸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은 건 좋은 일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 산업계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돼야 한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욱 철저히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통제하는 것만으론 절대 우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일로 드러난 셈인데요. 네. 앞으로 미국의 대중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일단 오늘 새벽엔 엔비디아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하긴 했더라고요. 다음 소식 알아봅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 유통된 코카콜라 제품에서 높은 수준의 염소산염이 검출됐다고요? 네, 코카콜라 벨기에 법인은 어제 벨기에와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높은 수준의 염소산염이 포함된 자사 음료들이 유통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카콜라는 유럽에서 유통된 콜라와 환타, 스프라이트, 미니메이드 등의 리콜 명령을 내렸고요. 다량의 염소산염이 검출된 음료 제품이 얼마나 되는지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상당량인 게 분명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염소산염이 음료에 들어간 시설은 벨기에 공장에 대한 정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 염소산염은 식품 가공에 사용되는 염소 소독제로 이를 사용해 재료를 씻는 샐러드나 냉동채소, 과일 주스와 같은 식품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염소산염이 든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어린이의 경우 갑상선 이상 등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행히 문제의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어제 유럽에서 염소산염이 포함돼 회수 중인 코카콜라사의 제품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네요. 서울이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됐다고요? 네, 미국 매사추세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여행 플랫폼 트립 어드바이저가 뽑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1위에 서울이 올랐습니다. 네. 과거 이런 조사에선 주로 일본 도쿄가 1위에 뽑혔고 서울은 그랬군요. 네, 20위 안에도 못 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서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 플랫폼은 서울을 과거와 현재가 매력적으로 어우러진 도시라고 소개하고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하. 지하철 노선도가 잘 정리돼 있고 효율적으로 운행되고 있어 여행객이 손쉽게 도시를 탐험할 수 있고요. 자정 이후에는 올빼미 버스로 불리는 심야 버스 덕분에 도시 곳곳으로 이동하기가 편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1,200만 명을 넘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서울시는 어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212만 명으로 역대 최고였던 2019년 1,274만 명 대비 95%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6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설날 아침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원과 일부 경기 북부, 충북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들 지역으로 기온이 영하 12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대관령은 영하 11.7도, 파주 영하 8.2도, 제천 영하 7.4도, 서울은 영하 6.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낮 동안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추위의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된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과 호남에 3에서 10cm, 제주 산지에도 3에서 8cm, 강원 내륙과 충북, 영남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여 있습니다. 기온이 낮아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나타나는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6.2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설날인 오늘은 전국적으로 많은 차량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600만 대가 넘는 차량들이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작된 정체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인데요. 동군포 부근 3차로입니다. 버스 관련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비봉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쪽인데요. 관촌 2터널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귀경길 정체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가장 심하겠고요. 내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풀리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의 영향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불러올 파장과 대응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구상 북미 유럽팀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설날 아침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트럼프 행정부 2기 미국 우선주의라는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의 임기를 건너뛰고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상당히 크게 바꿀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뭐 다자간 협력을 강조를 하면서 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일기 행정부 때랑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 즉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뭐 일방적 관세 부과 정책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네. 그리고 에너지 생산 확대 정책 그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이미 이제 뭐 멕시코라든지 캐나다의 25% 관세 부과나 그 중국산 수입품의 10% 추가 관세 부과 예고를 했고요. 또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뭐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고 또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전통적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도 이제 대표적인 정책 우선 과제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를 1기 때를 비교해서 예측하는 경우가 많은데 1기 때와 네.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뭐 경제 여건이라든지 이제 글로벌 환경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제 1기 때를 좀 되짚어 보면은 미국 경제가 그때 연평균 2.5에서 3%로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아, 네. 네네네. 근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현재 보면은 이제 미국이 물가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금리가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도 뭐 1.8%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뭐 1기 행정부 때 통과시켰던 그런 감세 및 일자리법이라고 하는 그 굵직한 세제 개편 그 법안을 이제 연장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이제 미국 국가 부채가 약 35조 달러 정도를 넘어서고 있고요. 네. 그게 GDP 대비로는 한 120% 정도 육박을 하고 있어서 아하. 예,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감세 연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글로벌 환경을 보면은 뭐 1기 당시에는 이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가장 큰 이제 글로벌 통상 이슈였는데 그 트럼프 1기 이후 상황을 보면은 뭐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라든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촉발 뭐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통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2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기술 패권을 좀 유지하고 뭐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특히 경제 정책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 관세인데 일단 보편적 관세 부과는 유보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뭐 우선은 뭐 미국의 이제 그 교역 그 상대국들 대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이제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보편 관세는 사실 그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뭐 국가 경제 비상 권한법 뭐 이런 부분들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경우에도 이제 국가 비상 사태를 그러면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 아, 그렇군요. 예, 좀 이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싶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이제 어떤 그 상황을 그 국가 비상사태 규정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행정명령들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뭐 그거를 보면은 뭐 거기에 이제 국가 비상사태라는 그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뭐 에너지 비상사태라든지 뭐 국경 비상사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이게 차후에 이제 보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이제 뭐 그 빌드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관세 부과는 수입 물가를 올려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를 했었고요. 네. 또 멕시코나 캐나다도 이제 25% 관세 부과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국가들에 이제 미국이 의존하고 있는 교역 의존도를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 이제 고유 관세가 부과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사전에 이제 뭐 그런 관세율을 언급을 한 이후에 그 해당 국가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뭐 트럼프가 좀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카드가 이제 나왔을 경우에는 그 관세율을 좀 조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품목의 범위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좀 전략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팀장님이 언급해 주셨지만 최근에 콜롬비아 불법 이민자 송환 문제를 고율 관세와 연관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관세를 이렇게 정책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올까요?
뭐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정책 중에 하나이고요. 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제 위협을 한 이후에 본인이 이제 원하는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 그걸 이제 조정해주는. 그게 일기 행정부 때도 그런 식의 이제 전략을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네. 말씀하셨던 이제 콜롬비아에서도 그런 불법 이민자들 다시 이제 콜롬비아로 다시 데려가겠다. 그런 이제 그 발표들이 나오면서 그 관세 부과를 유예를 해준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이제 정치적인 부분과 그런 관세를 좀 연결지어서 그 트럼프가 원하는 형태의 이제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도 이제 계속 시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중 관세 부과도 좀 관심입니다. 미국의 그 네. 대중 관세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10%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사실 그 2024년 대선 전을 보면 그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산 제품들이 이제 미국에서 차지하는 그런 높은 시장 점유율 이런 걸 생각했을 때 60%까지 관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이제 소비자 물가가 치솟게 되고 네, 그러겠죠. 그러면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단계적으로 그 관세율을 좀 조정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10%로 시작을 하고 이제 시진핑과 그 협상을 통해서 이제 뭔가 트럼프가 원하는 형태, 뭐 일기 행정부 때랑 비교를 하면 뭐 2단계 무역 합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중국이 이제 그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더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그 트럼프가 원하는 이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이제 관세를 조금 뭐 유예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품목을 조금 조정해준다든지 그런 형태의 그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그 중간재를 많이 수출한다고 하는데 네네네. 미국의 대중 관세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예. 우선은 대중 관세가 부과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중국 내 생산이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내 최종재 생산이 위축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중간재를 수출하는 중간재 수요도 이제 줄어들 수 있겠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 중간재 그 대중 수출이 좀 감소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약간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 압박을 강화할수록 중국 상품, 자본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네네네. 평가하세요? 예, 뭐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길이 막히게 되니까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아세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저가 중국산 제품들이 좀 퍼져 나갈 그런 이제 리스크가 좀 있는데요. 네. 뭐 사실 그런 부분을 조금 막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수입 규제를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품질 인증 같은 부분도 좀 기준을 상향해서 좀 그 저가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품질이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증 절차를 조금 강화하게 되면 그런 저가 제품이 유입되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뭐 섬유라든지 화학, 철강 같은 그런 이제 특정 산업군에서는 이제 반덤핑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해서 그 우리 산업을 조금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뭐 인공지능 이런 이제 첨단 산업 쪽으로 좀 빠르게 전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저가 중국산 제품과 좀 차별화를 좀 이룰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좀 R&D 지원을 좀 늘리고요. 그리고 아하. 뭐 그런 첨단 산업 분야의 뭐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서 네. 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좀 강화하는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 자본이 그 대거 이제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투자 부분들을 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 자본 유입에 대한 좀 투명성 기준 같은 것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법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다음 달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네네네. 걱정은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네. 기업 가운데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죠. 상황을 좀 네. 소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뭐 그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가 그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이제 주요 대미 수출 기지로 좀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전체 이제 북미 지역으로 보면은 약 74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이제 수출을 그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가 일괄적으로 부과가 되게 되면 사실 우리 그 진출한 기업들이 좀 크게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뭐 철강이라든지 전자제품 산업 쪽에 좀 타격이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대기업에서 공장 이전 계획 이런 것도 좀 세우고 있나요? 뭐 일단 미국 중심으로 그런 이제 교육을 그 추진하고 그거 이제 트럼프의 이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트럼프가 이제 발표한 여러 가지 이제 행정 명령들 중에서 네. 그 USMCA라고 하는 네. 이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1994년 그 북미 자유무역 협정 즉 나프타를 전신으로 한 이제 그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 협정인데 네. 그게 이제 2026년에 그 재검토 절차가 있습니다. 아하. 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USMCA가 통과됐었던 그 상황을 좀 그 되짚어 보면은 네. 그 미국 중심으로 생산을 강화하고 교역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자동차 원산지 규정도 강화를 해서 이제 북미에서 주로 이제 조달하는 그런 이제 부품이라든지 뭐 그런 그 비율을 상당히 이제 강화를 했었는데 이 2026년에 이제 USMCA가 리뷰가 되면은 네. 그런 자동차 원산지 규정도 더욱더 이제 강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기업들도 좀 더 그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는 거에 대비해서 이제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쪽에 좀 더 투자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아.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에 좀 대비할 그런 그 정책들을 좀 펼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수출이 GDP의 40%를 넘는 나라인데 네네. 대미 무역 흑자도 상당한데 이 네. 관세 위협에서 벗어나긴 어렵겠죠? 맞습니다. 뭐 사실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었던 최근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역수지 흑자 규모로 봤을 때 한국이 한 8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관세부가 대상으로 검토는 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당장 이제 4월 1일까지 그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그런 대책을 내놔라. 그런 이제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이라는 행정각서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한국에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 이 부분은 그런 그 무역수지 적자 원인을 조사해서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그 팀이 그 조사 결과를 내는 거에 따라서 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우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최근에 이제 많이 늘어났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그거를 뭐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내려고 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글로벌 이 경제가 이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좀 이뤄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시간이 지나고 이제 경제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무역수지 흑자가 뭐 자연스럽게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그동안 이제 미국이 이제 고금리 기조를 택하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미국 그 제품이 좀 비싸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미 수출한 것보다는 이제 대미 수입이 조금 줄어든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환율이 조금씩 이제 안정이 되면 하락 네. 추세로 가게 되면은 네. 자연스럽게 그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 수 있다. 아하.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그 여러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분야에서 그 미국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현지에서 최종재를 생산하려면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 중간재를 많이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아하.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의 중간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제 미국의 그 무역수지 적자가 좀 늘어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최종재 생산이 점점 이제 미국 내 현지 생산으로 대체가 되면서 한국에서 중간재를 들여오는 부분들도 조금씩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트럼프에게
좀 어필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뭐 직접 이제 트럼프가 언급했던 부분 중에 이제 한국과 조선업 협력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게 이제 트럼프가 상당히 좀 가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그동안 이제 뭐 해군력의 상당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해군 군함 같은 것들이 상당히 노후한 상황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 조선업 분야에 좀 강점이 있는 한국과의 협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여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좀 강조할 필요가 있고 또 트럼프가 또 좋아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소형 원전, 즉 SMR 쪽도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한국이 시공이라든지 운영 분야에서 SMR 쪽에 좀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어필을 하게 되면 아마 대미무역수지 흑자 부분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협상 전략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과 SMR 이런 부분에서 네네. 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일각에서는 우리가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는 원유를 미국에서 좀 수입하는 방안 이것도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것도 사실은 일기 행정부 때도 좀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고 네. 좀 이제 수입도 늘어났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사실은 이제 뭐 EU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뭐 멕시코, 캐나다, 중국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EU도 자연스럽게 이제 무역수지 적자 순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네. EU를 상대로도 좀 협상력을 높이려는 그런 이제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EU도 그 과정에서 뭐 미국산 LNG라든지 원유 수입을 좀 늘리겠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역시도 일기 행정부 때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제 수입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뭐 원유라든지 LNG 수입 대미 수입을 좀 늘리는 부분도 하나의 뭐 카드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패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정책의 배경과 목적 좀 설명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이제 기후변화 자체를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게 이제 조작됐다라고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기 행정부 때도 그런 뭐 원유나 천연가스 생산 확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사실 이제 기조가 완전히 뒤집혔죠. 그래서 네. 친환경 전환 쪽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 IRA 법안도 이제 통과를 시켰었던 거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일기 행정부 때 기조로 돌리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트럼프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통적인 화석연료, 뭐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이 부분에서 생산을 이제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글로벌 에너지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아하. 아마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규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완화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트럼프가 아주 강하게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네네. IRA 철회 부분은 우리 기업에도 타격이 좀 크겠죠? 아무래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IRA의 세액공제고 혜택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 부분을 바라고 우리 이제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뭐 IRA가 이제 전면 폐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의회 차원에서 뭐 상하원을 다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IRA가 좀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액공제라든지 보조금 부분이 좀 축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뭐 IRA가 이제 축소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이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 대미 전기차 수출도 당연히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이제 감소하면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 수요도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서 네. 우리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이 상당히 이제 배터리 제조 공장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 협정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던데 한미 네네네. FTA 재협상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트럼프 내각에 이제 누가 있느냐. 네. 그 부분에서 좀 출발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그 무역 분야 선임 고문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피터 나바로가 일기 행정부 당시에 이제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을 역임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한미 FTA는 폐기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FTA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 FTA도 그 재협상까지 이제 다시 갔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현재도 이제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을 좀 바꾸기 위해서라도 그 FTA 재협상을 다시 한번 좀 카드로 꺼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이 기본적인 부분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 주력으로 이제 수출하는 품목들 그런 부분에 이제 뭐 그 품질이라든지 그런 가격 경쟁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뭐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동차 부분이고요. 네. 뭐 철강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철강 같은 경우는 트럼프 일기 행정부 당시에 이제 232조 관세 그 부과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쿼터 그 제한을 받았었는데요. 네. 아마 그 부분이 다시 이제 기존 일기 행정부 때 25%로 다시 한번 추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좀 대비를 해서 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좀 제품을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그 비관세 장벽 쪽에서도 우리가 그 미국 쪽과 좀 소통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는 이제 전기차 쪽은 좀 이제 그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존 이제 내연차 쪽의 품질을 좀 올리면서 그런 비용 효율화를 좀 그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미 FTA 재협상이 이루어지면서 뭐 특정 품목의 이제 관세율이 조정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새로운 규제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미국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아세안 쪽에 그런 대체 수출 시장을 좀 그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는 이제 뭐 대미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신흥국들과 이제 양자 FTA를 체결한다든지 그쪽에 이제 지역 무역 협정에 참여하는 그런 방안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달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네네네. 대통령 기본적으로 강달러를 선호하나요? 약달러를 선호하나요? 약간은 이제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트럼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은 사실은 이제 강달러를 좀 그 유도를 하게 되거든요. 네. 예. 이제 뭐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미국 수입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미국 내 생산이 이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유인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미국 내 투자가 또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달러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아. 그거 이제 강달러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계속 이제 문제시하는 부분이 그 미국의 그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한 무역 수지 적자 확대 이거인데 사실 강달러가 되면은 미국이 수출하는 데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그걸 약달러로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네. 그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연준을 통해서 그 연준은 지금 이제 금리를 뭐 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조금 이제 상당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마도 이제 4% 이하 수준으로 금리를 좀 낮춰라 네. 이렇게 좀 연준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결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마 시장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서도 이번에는 뭐 한번 기준금리 동결하고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 고용 둔화세가 좀 확실하게 더 보이고 또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좀 더 이제 그 보이면 거기서 이제 좀 확신을 좀 가져가려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아마도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압박할 그런 이제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연준의 독립성과 트럼프의 이제 정치적 입장이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충돌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 유럽 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설날 아침입니다. 노래 선물 준비했습니다.
앤 머레이가 부르는 You Needed Me 들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I cried a tear, you wiped it dry. I was confused, you cleared my mind. I sold my soul, you bought it back for me and held me up and gave me dignity. Somehow you needed me.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to face the world out on my own again. You put me high upon a pedestal, so high that I could almost see eternity. You needed me, you needed me, and I can't believe it's you, I can't believe it's true.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서울 지하철 1호 기관사 조상호입니다. 서울 지하철이 개통한 지가 벌써 5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준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점점 좋아져서 지금 시민들이 많은 협조를 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세계 제1의 지하철이 되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지하철은 전 역에 스크린 도어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치되기 전에는 불행하게도 가끔씩 인사사고가 일어나고 했습니다만 당국과 지하철 당사자들이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서 세계 지하철 중에서 전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것은 서울 지하철뿐입니다. 시민들께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0년 만에 세계 제1위 지하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놔두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도 협조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구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실 때 지하철이 날로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설날인 오늘도 고향 오가시는 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된 충남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에 이동하신다면 교통안전에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과 호남에는 3에서 10cm, 제주 산지에 3에서 8, 강원 내륙과 충북, 영남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눈과 함께 한파도 찾아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충북 중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은데요. 현재 기온
강원도 양양 설악산이 영하 16.5도, 충북 충주가 영하 12.9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서울도 영하 6.2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니까요. 추위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6.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격시사 설날 정치토론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KBS 설날 특집 여론조사와 조기 대선 국면을 가정해서 정치권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완석 전 국회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설날 당일인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도 새해 좋은 일 많으시길 기원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그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씩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근식 실장님. 네, 어쨌든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취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 새해에는 정말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요. 지난 2024년에 우리 한국 정치, 한국 사회가 너무 많은 소란과 격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을사년 새해에는 모든 게 좀 안정되고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정상화되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 예, 국민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국이 어지럽고 또 경제도 어렵고 이제 국민들 마음도 그렇게 좋지 못한 가운데 새해 시작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근데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잘못된 일은 바로 잡히고 이제 흐트러진 것도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을사년 새해 시작이 그다지 이렇게 유쾌하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바로 잡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답하지만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계엄 선포 해제 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유혈 사태도 인명사태도 인명사고도 없었다. 이게 어떻게 내란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고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계속 이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데요. 결과론적인 자기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12월 3일 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에 더 이상의 불상사로 이게 확대되지 않은 이유는 당시에 시민들이 굉장히 용기를 내서 국회 앞에서 어쨌든 계엄군에 맞서고 또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모여서 계엄 해제를 결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상사, 우리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라고 보고요. 위헌적인 포고령부터 시작해서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라는 쪽지까지 내란 목적성이 뚜렷한 그런 비상계엄 행위였고 계엄군이 그 한밤중에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또 선관위와 같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관들을 접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때 지금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결과론적인 자기 변명에 불과하고 저런 주장이 법정이나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그 상황을 너무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증인이 너무 많아요. 그에 대한 어쨌든 정치적 평가는 이미 끝난 가운데 법적 평가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의 이런 주장이나 논리는 그야말로 궤변의 집대성 같은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김근식 실장님. 예. 윤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옥중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의 일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네. 현직 대통령으로 사상 처음으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소추가 돼서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헌재 재판과 형사 재판 두 개를 치러야 되는 네. 입장이 되어서 이런저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아마 국민들에게 또 지지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 다치지 않았다. 뭐 일찍 끝날 줄 알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지난번 헌재에서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일단 검찰에 와서 내란죄 혐의자로 피의자로서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그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자기 방어권 논리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계엄은 했지만 내란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은 내가 한 건 맞지만 내란죄를 한 건 아니다라는 이제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자기 방어를 하는 건데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만약에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계엄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내란죄까지 되는 것은 절대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계엄을 왜 했는지 그리고 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한 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항변하기 전에 계엄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제가 기억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에 유일한 사과는 그 다음에 있었던 사과가 유일한데 딱 그겁니다. 계엄을 내려서 여러분께 놀라게 해드렸죠. 불편을 끼쳐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불편과 놀람이에요. 근데 2024년 12월 3일에 계엄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불편하고 놀라서 지금 화가 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정치를 물리력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반정치적인 폭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엄을 통해서 자기가 국민들께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 형사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계엄 선포가 어떤 잘못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윤 대통령이 이제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법적 절차 부분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 헌재법 51조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헌재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도 제기할 것으로 보세요? 제기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의 방어 전략은 모든 그 절차의 단계마다 다 다투겠다. 네. 그게 이제 가능성이 있든 없든. 지난번에 이제 체포적 부심 같은 경우에도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체포적 부심을 네. 제기하겠냐 했는데 제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각이 됐지만 마찬가지로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아마도 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또 헌재법 51조에 근거해서 네. 동일한 사건으로 이제 형사상 소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날 때까지 헌재 심판을 중단해달라 이 주장을 할 것 같은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헌재에서 할 때도 동일한 그런 신청을 했었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손준성 그 검사 같은 경우에 이 주장을 해가지고 헌재가 수용이 돼서 이 탄핵 심판이 중단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고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였기 때문에 이번 경우가 많이 다르다고 보고요. 제가 염려되는 건 그겁니다. 헌재법 51조는 헌법재판소의 재량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수용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헌재가 수용을 안 할 경우에 탄핵 심판의 불공정성을 사유로 탄핵 재판마저 보이콧하는 이제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헌재의 어떤 결정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불복을 하는 거고 지지자들에게 그런 불복의 논리로 일종의 이제 선동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나 변호인들이 보였던 모습은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헌재 탄핵 심판이 중단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종의 이제 걸석 재판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 일종의 이제 정치적 내전을 계속 부추기는 그런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점이 좀 염려되는데요. 지금까지도 윤 대통령이 법치를 인정하지 않고 법치에 불복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는데 이 중차대한 헌재 탄핵 심판에서마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앞서 이제 김근식 교수님이 대통령답지 못하다.
근데 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충분히 그랬는데 정말 최악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김근식 실장님 예. 이 문제 어떻습니까? 저도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제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례도 있었고 또 헌법재판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했던 걸 보면 사법 절차상 과정상 할 수 있는 모든 이의 제기는 다 했거든요. 네. 이제 번번이 그게 좀 실패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아마 모든 문제 제기는 다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약간 좀 모순적이라고 보는 게 체포영장도 불응. 뭐 처음부터 이제 뭐 일단 소환도 불응, 체포영장 불응, 집행 불응, 구속도 이건 문제가 있다. 지금 검찰에 보내서 기소가 되는 것도 부당한 기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절차적 흥결이 조금씩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을 다 무력화시키는 지금 저항으로 보여진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이라는 지금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분인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수호할 책임 있는 분인데요. 네. 이 법치 전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시간을 끌면서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박원석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여라도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른바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모든 게 소환, 체포, 구속, 기소, 재판 이 모든 게 좌파, 빨갱이 사법 카르텔이 있다. 네. 이들에 의해서 이게 의도된 대통령 파면이다. 네. 대통령 형사처벌하는 것이다. 내란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지지자들의 프레임을 더 강화시키는 저는 효과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참 그게 지금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통령이라는 건 마지막까지 국민 통합,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단합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끝까지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놓는 일을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참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면회 여부도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는 면회를 안 갈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좀 나와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공수처에서 이 접견 금지한 건 지나친 부당한 처사죠. 네. 사형수에게도 하는 것이고 살인범에게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접견까지 금지한 것은 다분히 분풀이성, 화풀이성 보복 조치로 보이고요. 뭐 이제 풀었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제 당장 그 김건희 여사가 부인의 자격으로 접견을 갈지 안 갈지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김건희 여사도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실제로 그 대중 앞에 카메라 앞에 공개적인 모습으로 접견에 나설지는 좀 불투명해 보이고요. 그러나 관심을 끄는 건 이제 접견이 허용됐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접견을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당장 제가 듣기로는 오늘 기사도 어디 났습니다만 우리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 지금 접견을 갈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가 접견을 가서 대통령을 뵈면 이제 많은 또 국회의원들이 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원내 당협위원장도 갈 가능성이 있고 또 아마 지지자들도 아마 접견 대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접견을 위한 또 하나의 어떤 지지자들과 또 우리 당의 흐름들이 하나 형성이 될 것 같아서 또 그 접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또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한 자연인으로서 그리고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긴 합니다만 이게 정치적으로 증폭에 대해서 또 정치적 분열의 또 언어가 나오는 거 이건 또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개별 의원들이 가는 거하고 원내대표가 가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한남동 관저에 예. 집회에 참석했던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뭐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만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지 않았거든요. 네네. 주요 당직자들은 안 갔어요. 예. 왜냐하면 거리를 일단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 여론이 좀 비등하고 또 우리 당 지도부를 향한 또 일부 또 강경 지지층들의 요구가 거세기 때문에 저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또 권성동 대표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개인적인 또 의리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또 인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인간관계상 또 가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1일부터 아마 일반 접견이 될 텐데 박 의원님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접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시점의 문제인데요. 네. 지금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고 막 이제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됐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구속 기소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접견을 한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다른 메시지를 주는 거죠. 특히 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 혹은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접견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지금 생각과 윤 대통령의 입장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서 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이후라도 접견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네. 이제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접견이 가능한데 지금 시점에 이렇게 접견을 하겠다는 거는 결국 지지자들을 향해서 어떤 이제 결집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게 단기적으로 지금 뭐 지지율이 오르고 지지자들이 강성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2달 뒤에 대선입니다. 대선은 이제 확장성을 얼마나 갖느냐 이 게임이 될 텐데 결국 강성 지지층의 강한 목소리에 이끌리는 그런 모습으로 대선을 맞이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 치 앞을 좀 내다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정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의 건재함을 감옥 안에서도 과시하고 또 정치인들을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죠. 그러나 윤 대통령한테 좋은 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국민의힘은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지금 이제 탄핵 인용 가능성 또 내란죄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내란 혐의 인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윤 대통령하고 선을 못 긋고 저렇게 갈 거냐. 그러면 결국 지금 이 관저 앞에서 혹은 서부지방법원에서 보였던 그런 극렬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 방향을 잡는다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 수권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식적인 보수 정당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김근식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꼭 강성 지지층이 아니고 지지자들의 어떤 지금 압박 요청 이런 부분도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야 대선 모드로 확실히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김근식 실장님. 그러니까 뭐 현재 시간표가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네. 또 법원의 시간표도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뭐 2심 고등법원 재판 날짜는 계속 다가오는 것이고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재판 날짜가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2월 지나서 3월 정도 되면 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쯤 비슷한 시기에 이재명 대표의 또 2심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대선의 시간표가 좀 짜여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아마 다 할 겁니다. 네.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네. 그래서 헌재 결론과 고등법원 항소심의 결론과 상관없이 각 당은 아마 이번에 설 연휴 지나면 물밑에서든 공개적으로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논의와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대놓고 조기 대선을 준비할 수도 네. 없는 거고 그렇다고 대통령 업무만 계속할 수도 그렇죠. 없는 거고 이런 내부적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 사법 처리에 대해서 공수처로부터 구속 기소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절차적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많은 지지자들이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 당으로서는 그 형사사법 시스템상에서 절차적 흠결, 대통령에 대한 공평한 법의 처리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기소가 돼버리면 일단 법원의 시간으로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는 또 탄핵에 인용이 돼버리면 또 대선의 시간표로 굴러가 버리기 때문에 저는 한두 달 안에 우리 국민의힘도
대선 준비를 공식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어떻게 네. 할 것인지 네.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지금은 여전히 전쟁 중이어서 포탄의 자국, 그러니까 포연이 지금도 무성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엄의 폭탄, 탄핵의 폭탄, 구속의 폭탄이 빵빵빵 터지면서 각 정치판에 이 포탄의 흔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도 연기가 자욱한 거죠. 그래서 포연이 자욱한 상황이라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되고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그 포연에 가득한 이 전장터에서 아직은 좀 과도기 상태로 좀 정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포연이 거치고 좀 마무리가 되고 국면이 좀 일단나게 되면 각 당에서 아마 정확한 시야를 확보한 다음에 정확한 객관적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를 주장하고 나선 시점부터 사실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박 의원.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겉으로는 이제 조기 대선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거나 그렇죠. 당에서 공식적 준비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탄핵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종의 이제 정책적인 우클릭 표명을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이 정치 상황을 좀 보이고 있는 데다가 정치적 확장성을 가져야 조기 대선에서 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도 사법 리스크라는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이 있는데 지금 항고심 재판 절차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2월 26일 날 결심을 하겠다. 네. 그러면 아무리 길어도 선고까지 한 달이 안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는 시점하고 이재명 대표가 항고심 결과, 그 선고 결과를 받아드는 시점이 비슷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했을 때 대선 전국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많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으로서도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그 정책적 우클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중간층까지 혹은 이제 과거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보수층까지의 확장을 고려한 하나의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점상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 우클릭 같은 경우에는 대선 구도가 확정이 돼서 마지막에 그렇게 우클릭을 함으로써 견인할 수 있는 표가 분명히 보일 때 보통 이제 그런 카드를 많이 내미는데 지금 시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세간의 의구심이 정책적으로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보다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이재명 대표가 특히 탄핵 국면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조급하고 거칠고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국민을 통합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을 더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그리고 당 내부적으로도 이른바 이제 일극처제라고 얘기하듯이 당내의 어쨌든 다양성, 당내 민주주의, 뭐 당내 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잘 허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나치게 좀 독선적으로 보였던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확장성을 가로막는 어떤 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정책적 우클릭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답을 쓴 게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그 우클릭의 내용을 보면 일종의 이제 경제적 낙수 효과를 이제 기대하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 그거는 그동안의 보수 정권 시절에 혹은 보수 정당이 계속 그 주장해 왔던 별로 새롭지 않은 얘기인데 그걸 다시 답습하겠다는 게 과연 민주당의 정체성 혹은 지금 시대에 어쨌든 시대 정신하고 부합하는 거냐. 그런 면에서 원칙 없는 그런 어떤 그 우클릭이다 이런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른바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론을 민주당이 강령에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당대표와 혹은 대권 주자의 정책을 강령에까지 반영했던 건 DJ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다 폐기하고 이른바 이제 경제적 낙수 효과로 돌아가겠다라는 건 우클릭이라기보다도 원칙이 뭐냐.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박 의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 예, 이재명 대표는 뭐 지금 이미 뭐 민주당에서는 대적할 사람이 없는 뭐 대선 후보죠. 네. 그리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표에 누가 나서서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대선 출마는 뭐 기정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리미리 본인의 대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 우클릭을 이번에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박원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깊은데 네.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이유가 정책적으로 좌파라서 싫어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 큰 그 반감의 근원은 그분의 태도와 성정과 그동안의 정치적 발언들에 대한 신뢰성 문제거든요. 네. 과연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거든요. 그러면 한 정치 지도자에 대한 불안과 불신 그리고 그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 싫어하는 국민들의 반감은 정책을 바꾼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태도를 바꾸거나 네. 그분의 어떤 언행을 바꾸거나 네. 아니면 그분이 사라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최근 여론조사의 추이에서 드러납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은 상당히 뿌리 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강경 보수 우파뿐만 아니라 중도층에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거부감과 방관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 본인에 대한 그러한 뿌리 깊은 불신과 반감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된다. 저렇게 나서서 갑자기 또 입장을 바꾸고 갑자기 말을 바꾸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는 거 저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을 더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KBS도 설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전화 면접 조사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KBS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요.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35%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보수 진보 양측의 지지층 결집하는 양상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이번 KBS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네. 각종 여론조사에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그러니까 그 계엄 이후에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가 있고 민주당에 대해서 박스권을 갖춰가지고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네. 흐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 이재명 반 민주당에 대한 뿌리 깊은 정서가 반 이재명 정서다. 예, 탄핵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과 불신과 분노를 별개로 하면서도 네.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민심의 강고한 흐름과 그래도 이재명 대표도 똑같다. 이재명 대표는 뭘 잘한 게 있느냐라고 하는 또 하나의 민심의 흐름이 저는 투트레이어로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 직후에는 계엄을 했던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의 지도가 급락했습니다만 이제는 대통령이 구속도 되고 기소가 됐고 헌재 심판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직무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 일반 중도층의 시선은 그래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과 좀 별개다. 분리가 돼 있고 지금 처벌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재명이 남아서 의기양양하게 기세등등하게 남아있는 민주당보다는 윤석열이 퇴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박 의원님, 네.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도 이 여론의 흐름이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이제 결집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 내란 사태 초기에는 워낙에 이제 충격이 큰데다가 또 윤 대통령 측에 잘못이 크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여권의 지지층이 이게 뭐랄까요 일종의 이제 멘붕 상태였는데 이게 점차 이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논리를 개발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논리에 따라서 이제 결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네. 그 결집의 추세를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고 있는 특히 이제 김문수 장관의 급부상 이런 거는 그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국민의힘은 조금 회복이 되고 민주당은 이제 정체가 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대목은 그 정체입니다. 네, 잠시만요. 예. 잠시 전하는 말씀을 좀 네. 듣고 우리가 3부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설날 토론 이어갑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국회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 의원님, 예. 그 정당 지지율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이어서 말씀 주시죠.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결집하는데 민주당이 좀 정체 그 상황을 보이는 이유는 이 탄핵 국면을 안정적으로 민주당이 관리하기보다는 좀 조급하고 거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중간층 여론이 좀 관망서로 물러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이미 이제 여론은 또 국민들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정치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이제 탄핵 인용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탄핵 찬반 여론을 보면은 이게 이제 탄핵 국면 초기하고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가 있는 거고 탄핵이 곧 조기 대선의 결과를 이제 그대로 조기 대선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기 대선의 여론을 그대로 투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겠죠. 탄핵은 탄핵이고 대선은 대선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안인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지금 사법 리스크를 포함해서 확장성의 한계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중간층 여론이 굉장히 냉정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고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의 결과가 그대로 조기 대선의 결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그 굉장히 오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탄핵은 탄핵이고 대선은 대선이다. 여론은 이미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KBS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당 지지율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 이건 39%고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야 한다. 50%예요. 이건 11%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이렇게 세워서 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건 이제 아까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은 탄핵이고 대선은 대선이라는 지금 포연이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야를 확보하려고 하는 중도층들이 지금 관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후보를 넣지 않고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하면 탄핵의 후폭풍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했고 그로 인해서 탄핵이 될 거로 보이는 국민의힘 소속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해야 되느냐 할 때는 그래 야당한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직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 중에서 누구지? 거기에 이재명 대표를 넣는 순간 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론이냐 정권 재창출이냐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응답은 여전히 탄핵에 대한 책임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누가 후보가 나오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탄핵 책임론에 이제 순차적인 연관성이 분명히 작동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정권 교체론이 조금 높게 나오는 걸로 좀 해석이 되고요. 여기 이제 개인적인 후보를 넣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핵과 그 연관이 돼서 이 정권 교체가 그렇죠. 조금 높은 부분으로 예. 나타나는 거고 이제 개인 후보별로 따지면 또 달라질 하죠. 것이다. 조기 개선 구도로 갔을 때 네. 후보를 놓고 봤을 때 그 지지도를 평가할 때는 조금 흐름이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보면 여론의 흐름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질문에 대한 그 응답의 추이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에 국민의힘이 약간은 이제 그 착시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하고 거리두기를 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그 윤 대통령을 좀 감싸는 듯한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또 이 탄핵 절차에 대해서 불복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그 지금 이제 여론 흐름의 이면에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어쨌든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이 두 번째 이렇게 되면 탄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이제 정권을 맡겨달라고 할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이제 여론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이 탄핵에 대해서 혹은 윤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거듭나겠다는 모습을 보인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한 몸으로 보이고 한 덩어리로 보이거든요. 그런 성찰도 사과도 반성도 없는 한 그런 정당에 다시 국민들이 지지를 줄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난망한 일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 지도부나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글쎄요. 저는 저렇게 해서 불현듯 다가올 수 있는 조기 대선을 어떻게 맞이하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한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4%,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7%,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각각 5%. 이 대표, 유력한 대권주자 이 대표라는 데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대표의 지지율이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 계엄의 잘못된 책임을 물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입장에는 국민들이 대다수가 좀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론의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핵 국면이 정리가 되고 계엄 사태가 좀 마무리가 되면 대선은 전혀 다른 국면이라고 했을 때 네. 대선 국면에서 그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지지도도 지금은 거의 이제 비슷한 추세로 와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넣었을 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워낙 그 천하무적의 1강 후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나 또는 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그 민심이 결국 1강의 1극 체제로 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사실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재명 대표단 반감도 밑바닥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박스권에 갇히는 효과가 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지지표를 받아 안는 강유력한 1위 후보가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확장되는 데는 지금 확장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보수 정당이나 보수 정당의 이제 후보들에 대한 지지는 이제 분산돼 있습니다. 아직은 포연이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인지 식별을 못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탄핵 이후에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그 보수 진영의 후보들은 좀 이른바 다강 체제로 여기저기 분산돼 있기 때문에 각 개별적 그 후보자들의 지지율은 아직은 높게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박 의원님, 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근데 저는 이런 여론조사 방식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여야의 모든 주자들을 일렬로 늘어놓고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1위긴 한데 35%밖에 안 나온다. 박스권에 갇혔다. 이게 의미 있는 분석은 아니고요. 여기서 50% 나오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야의 모든 주자를 다 집어넣는데. 때문에 여야의 모든 주자를 다 집어넣고 한 여론조사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대선이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면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서 누가 유력한가 그 추이를 보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한다는 건 의미가 있는데 2달 뒤가 될지 3달 뒤가 될지 모르는 이 대선을 앞두고서 이런 조사는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여야의 후보 1대1 가상 대결이 의미 있는 지표인데
거기서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거기서 과반을 못 넘기는 네. 문제는 그 민주당으로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에요. 여전히 응답을 유보하는 응답 유보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중간층 유권자가 상당히 있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신경 써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 여야 모든 주자를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지지율 조사 늘어놓고서 거기서 박스권에 갇혔다는 분석은 크게 의미 있는 분석은 아닙니다. 지금 1대1 가상 대결의 중요성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가상 대결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세훈 시장 대결하는 경우 45대 36, 이 대표와 홍준표 시장 46대 36, 이 대표와 김문수 장관 47대 35. 이 대표가 앞서긴 하지만 한 10%포인트 정도의 격차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10%포인트 정도의 격차로 앞서는 있지만 압도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잡히지 않는 그 무응답층이 한 20% 정도 있는 거예요. 20% 정도가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대선이 먼 미래의 일이라면은 그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대선이 굉장히 가까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가상 대결에 있어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응답 유보층이 많은 건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어쨌든 무응답층 혹은 중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캐스팅 보트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그 이런 유권자층의 표심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가 가져갈 건가 이게 대선의 향배를 가를 수가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에 이재명 대표가 서 있는 건 맞는데 여전히 큰 변수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포함한 이제 확장성의 문제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돌파할 거냐. 지금까지는 뭐 그런 어떤 그 지금 이제 유보하고 있는 지지층을 견인할 만한 뚜렷한 전략 이건 보이진 않아요. 이른바 이제 정책적 우클릭이 그 하나의 방안으로 지금 시도되고 있는 건데 그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네. 시점이 아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동시에 좀 염두에 둬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조사들을 통해서 유의미하게 국민의힘에서 거론할 수 있는 대목은 김문수 장관이 네. 그동안의 대선 주자로 거론도 안 되다가 급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강성 지지층 중심의 결집인데 이게 얼마나 가겠나. 탄핵이 인용되고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되면 그때도 김문수 장관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볼 건가. 이런 등등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그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어떤 시사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 실장님. 예. 1대1 가상 대결 먼저 그것부터 평가를 좀 해주시면. 예, 이 부분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앞서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과반을 넘지 못하고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와 했을 때 압도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우리 당에서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정해져 있는 후보 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만 그 압도적인 지지가 확장성을 못 가지는 지금 그런 한계에 지금 달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의 후보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포연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될지는 우리 당원들도 민심도 특히 중도층이나 보수층이 다 지금은 관망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 홍준표, 뭐 오세훈, 한동훈 다 이러저러하게 저런 게 지켜보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포연이 아직도 가득한 시야가 불투명한 우리 국민의힘 상황에서도 각 후보를 1대1로 붙여봤을 때 이재명 대표와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국민의힘에서 노선을 잘 정하고 좋은 후보를 모아서 정말 국민께 호소를 한다면 충분히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가장 큰 저는 관건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선이 양자 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의미 있는 양자 대결로. 그러면 양자 대결로 갔을 때는 각 진영이 결집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결국 그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중도층 무당파층 아니겠습니까? 이 중도층과 무당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결국 승패가 갈린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그 중도층을 소구하기 위한 중도층을 지지를 견인하기 위한 입장을 정해야 될 때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탄핵의 결론이 나고 그다음에 포연이 이제 거친 다음에 네. 확실해졌을 때 어떤 후보로 어떤 메시지를 국민께 보내야만 중도층과 무당층에게 우리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지 저는 그 결정을 할 때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당연하게 저 개인적인 저 주장입니다만 네. 윤석열 없는 국민의힘 힘이어야
이재명을 버릴 수 없는 민주당에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민심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을 부둥켜 안고 윤석열을 끌어안고 가다가는 그 윤석열과 함께 저는 이들은 쓸려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윤석열을 분리해내고 또 부정선거를 믿고 그리고 계엄이 정당하다고 믿는 강경 지지층들과 우리 스스로를 분리해내면서 중도층이 우리를 쳐다볼 수 있도록 중도층에게 우리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윤석열 없는 그다음에 자유통일당과 다른 국민의힘의 중도까지 포용 가능한 노선을 정하면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훌륭한 후보가 나온다 한다면 이재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민주당에 충분히 우리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김근식 교수님의 판단이 맞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 분위기는 전혀 다르거든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하고 분리하기를 주저하고 있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포함해서 강성 지지층이 내는 목소리에 당이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선이 먼 미래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2달 뒤 혹은 뭐 3달 뒤에 현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저런 강경한 분위기를 갑자기 바꿀 수 있을까? 또 지금 이제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저런 의견을 저런 견해를 대표하는 후보를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대선은 포기하더라도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남 의원들 같은 경우에 내 지역구가 안전하면 4년 뒤에 또다시 공천과 당선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주저없이 그 길로 가겠다라는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근식 교수님 같은 목소리가 다수가 되면 다행일 텐데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별로 그렇지 않은 분위기로 지금 보입니다. 두 분의 개인적인 바람들이 많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만 좀 정리하고 조금 전하는 말씀 듣죠. 김문수 장관의 부상 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의 국면에서는 상당 부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메시지를 국민께 날리고 또 헌재나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논란들이 계속 불거질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부당하다는 여론들이 계속 비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여론들에 업어서 가장 유력하게 떠올릴 수 있는 분이 지금 김문수 장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흐름이 이제 대부분 홍준표 대표한테 많이 실렸습니다만 홍준표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김문수 장관이 부상이 됐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쌓아온 그런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신뢰 플러스 홍준표 대표와 다른 좀 언행의 신중함 그리고 그동안 큰 아직 논란이 불거진 적이 없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대통령의 저런 강경한 입장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의 일정한 흐름들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저는 탄핵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김문수 장관의 이런 두각, 1위 부각이 저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잠시 교통정보 듣고 설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7분입니다. 네, 전격시사 설 연휴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고향으로 가는 귀성길 정체는 오후 2시에서 3시쯤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서울로 가는 귀경길 정체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가장 혼잡하겠고요. 현재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서 부산까지는 7시간 30분, 대구까지는 6시간 반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정체는 점차 심해져서 귀성길은 오후 2시쯤에, 귀경길은 오후 5시쯤에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고속도로 곳곳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시로 교통정보 확인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방향으로 부여 부근 2차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대관령 4터널 부근에 1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은정입니다. 설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완석 전 국회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이제 여당 후보군 좀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겨룰 만한 인물, 여당 쪽 누구를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우리 김 실장님은. 크게 이제 두 그룹이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한 그룹은 계엄을 반대하면서 대통령과 일정하게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계엄이 뭐가 내란은 아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룹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엄 반대했던 그룹이 이제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으로 되는 이제 탄핵 네. 찬성파들이죠. 네. 그다음에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을 지키자는 그룹이 이제 김문수, 홍준표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두 그룹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을 지키자는 여론들이 지금 과대 표집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런 민심의 흐름이 반 이재명에 대한 민심을 이제 올라타면서 일정 정도 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키고 탄핵을 반대하는 그 여론의 탄 후보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포연이 가득한 상황이라 이 포연이 좀 거친 다음에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이제 어떤 후보가 두각을 나타낼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예. 여당 후보들 중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선 경선이 어떤 구도로 치러지고 어떤 선거의 룰로 치러지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선이 치러진다는 건 탄핵이 인용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탄핵 반대를 강하게 외쳤던 이제 그런 목소리나 그런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후보들에 대한 지지는 잦아들 수밖에 없어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거나 혹은 법치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 그러면 그 대선은 해보나 마나일 거예요. 때문에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 재조정이 되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탄핵이나 계엄에 대해서 찬반을 가지고서 경선 구도가 치러진다면 그 양쪽에 아주 강한 주장을 대변하는 후보들보다는 가운데 쪽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오세훈, 홍준표 이런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탄핵에 반대했지만 김문수 장관 같은 정도의 목소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일찍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본인의 메시지 관리를 이제 시기별로 단계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세훈 시장은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데 약간의 제약이 뭐 홍준표 시장도 현직이긴 합니다만 네네. 워낙 그건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보다는 좀 신중하게 발언을 해왔는데 어쨌든 탄핵에 찬성을 했어요.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중도까지 확장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그런 인물이고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프리미엄 이런 게 얹어져서 막상 이제 아까 이제 포연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포연이 거치고 조기 대선이라는 국면이 시작되면 상당한 강점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저는 이제 두 분의 대결을 좀 주목하는 편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근데 그거는 유승민 그 전 대표가 어려운 것처럼 네네. 배신자 프레임이 강하게 씌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급변한 건데요. 지난 전당대회 때 당원의 한 65% 정도 강한 지지를 받았는데 이 계엄 뭐 탄핵 이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상식적인 판단을 했고 상식적인 발언을 했는데 지금의 국민의힘 영남 강남 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민의힘 내에서 혹은 강성 지지층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의힘 당원 구조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급격하게 리더십을 상실한 것 같고 또 최근 들어 이제 활동을 중단하면서 메시지도 안 보이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더더욱 이제 지지율이 빠졌는데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저런 강한 비토가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 의원님은 오세훈 시장, 홍준표 그 시장에 대한 비교 우위를 좀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분에 대한 경쟁력은 어떻게? 저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룹을 두 개로 나눈다고 한다면 탄핵 반대를 했던 그룹에서는 홍준표, 김문수 두 분의 싸움이 될 거고요. 탄핵을 찬성한 그룹에서 한다면 오세훈, 한동훈 이 저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4명의 주요 주자가 서로 간에 이제 백가쟁명식의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대선 경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것도 표현이 거친 다음에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아까 박 의원이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을 파면당한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옹호하고 그 계엄이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으로의 후보는 사실은 중도층의 표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종의 홍준표, 김문수 후보는 당내에서는 일정한
그 지지세를 탈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후보로 가기에는 확장성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에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탄핵을 찬성했고 계엄을 단호하게 반대했던 오세훈,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후보와 저를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다. 다만 한동훈이냐 오세훈이냐 싸움에 있어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는 아까 말한 배신자 프레임보다는 저는 검사 이미지가 훨씬 더 저는 지금 벗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 때문에 비롯된 건데 이게 다 검사가 바로 정치를 하면서 생겨난 일이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검사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물론 뭐 지난 비대위원장도 했고 당대표를 했습니다만 검사의 이 때를 어떻게 벗어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 윤석열과 어떤 차별성을 주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국민과 당원들한테 보여주는 게 일단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그 여권에 끼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미미합니다만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박빙의 승부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데 결국 양자구도로 대선이 갈 거라면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확장성에 굉장히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 쪽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다 영끌의 이 표를 얻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이대남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 청년층의 표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자기 당도 지금 못 추스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에 단일화를 하든 또 이준석 대표의 지지를 얻어내든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의미 있는 표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비명계의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 이제 항구심 그 재판 일정이 가시화되고 또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놓이면서 비명계들이 좀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또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의원, 또 김동연 지사까지 거의 유사한 목소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의 민주당을 우려하고 민주당이 국정 운영과 수권 능력에 대한 안정감을 보여줘야 된다. 비슷한 맥락의 목소리들인데요. 이제 문제는 그분들의 그 대중적 지지랄까요? 이런 게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여론조사에 보면 거르게 한 1, 2%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어떤 그 대선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된다면 이제 그분들의 가능성이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 안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29일 설날 아침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안전한 귀성 귀경길 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